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미 있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변화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자, 안녕하십니까. 저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 교수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요, 경제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경제 대전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김도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지금 뭐냐면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이제 기체로 바뀌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물이 끓어가지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상황을 보고서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물이 액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이 이제 기체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명사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과거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우리가 이렇게 이행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조선사회 때하고 조선시대 때하고 그다음에 20세기 우리가 후반기 산업사회 때하고 전혀 다른 우리가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거대한 변화의 지금 우리가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과거의 것은 자꾸만 이제 그러니까 약화돼 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리를 잡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뭐냐면 과거 지향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과거의 경험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대한 변화에 우리가 하나의 이 진행을 제가 이제 평소 잘 쓰는 표현이 새로운 처음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도 새로운 건데 거기다가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최근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들이 그만큼 그러니까는 커다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는 대규모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미국이란 나라는요, 20세기에 미국은 절대 강국이었었죠. 절대 강국이었었는데 특히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본한테 2차 세계대전 이제 직전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은 진주만 사건 때를 제외하면은요, 미국은 미국 영토 안에서 전쟁을 벌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가능한 한 전쟁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할수록 유리하죠. 자국의 국민들이 그만큼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는 데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미국의 힘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느껴졌었던 21세기 초엽이에요. 21세기가 열리는 즉 200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9.11 테러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에 우리가 흔히 쌍둥이 빌딩이요. 그게 우리가 테러 단체에 의해 가지고 거대한 두 개 빌딩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고 그리고 수천 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상자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미국의 안보 관점에서 볼 때는 예상하기 힘든 거였었어요.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조금 하나 더 예를 든다면은 2008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죠.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미국의 방송들, CNN이나 이런 방송들이 미국 시민들 인터뷰들을 당시에 하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미국 시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요. 지구가 종말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충격이 심했던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2009년도 상반기에 미국의 자산이요. 날아간 자산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날아간 자산이 미국 GDP를 넘어설 정도였었습니다. 굉장히 큰 손실과 충격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만약에 예상했더라면은 그걸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요? 근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재난을 겪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지난해 우리가 적어도 상반기에 보게 되면은 가장 피해가 심한 나라가 미국이었었죠. 미국의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힘이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인정하는 군사력과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힘이 코로나 재난의 속수무책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의료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무기력한 민낯을 드러냈잖아요. 많은 희생을 치렀고요. 자,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새로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20세기까지의 우리가 경험이라든가 20세기에 우리가 지적 체계라든가 20세기까지 우리가 축적한 지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걸 새로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빈도수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많아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대전환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먼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자료들을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신다면은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물어봐가지고 대답할 수 없으면은 지금 변화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 자료가 뭐냐면요. 지금 타이틀은 산업계가 지각 변동 중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우리가 20세기는 미국의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죠. 미국의 시대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에 기초로 한 겁니다. 군사력조차도 경제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미국의 경제는 20세기의 미국의 경제는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은요. 지금도 여전히 원천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에요.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절반 정도를 미국에서 생산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인구는 그 당시에 얼마였느냐? 전 세계 인구의 한 3%뿐이 안 됐습니다. 3% 인구가 전 세계에 필요로 하는 제조업 생산량을 50%를 그러니까 거의 공급을 하고 생산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은 대단했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50년대, 60년대에 미국의 소위 말해서 전성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그림이 뭐냐면요. 미국 제조업의 종사자의 이제 규모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한 2%도 채 안 됩니다. 미국 제조업의 종사자가 한 8%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업하고 합치게 되면 한 10%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농업의 종사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은 역으로 보게 되면은 농업의 생산량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지금 그냥 적은 이 농업의 노동력을 가지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술의 발달이죠. 생산성의 발달이죠. 흔히 말해서요. 즉 이건 그런 점에서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발달, 생산성의 발달로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과거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제조업이 굉장히 우리가 전체 사람들이 일자리를 볼 때는요. 평균 임금보다 조금 높은 일자리들이 제조업에 되게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중산층을 형성하는 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근데 제조업 종사자가 79년부터 이제 절대적인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드는데 2000년까지는 완만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게 이 회색 기둥이 뭐냐면은 경기 침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때 경기 침체기는 금융위기 때의 경기 침체기입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전, 그러니까 2007년 7월 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 7년 사이에 쭉 보시게 되면 1732만 명에서 1389만 명 정도로 약 350만 명이 쫙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죠. 이 기울기를 보더라도요. 그렇죠? 그렇게 줄어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경기 침체의 충격으로 쭉 더 추가적인 이제니까 우리가 하락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금융위기 지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산층 사회를 복원하겠다고 하지만은 중산층 사회가 복원되려면 제조업 일자리가 복원되지 않는 이상에는 힘듭니다. 근데 그걸 한 500만 개 만들겠다고 선거 공약을 했지만 제가 볼 땐 거의 립 서비스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500만 개 만들려면은 이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의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2000년 이후에 이렇게 제조업 일자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의 변화를 이해하려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제조업 시대, 미국 제조업 시대 때 미국의 제조업을 상징하는 기업 하게 되면은 뭐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틀리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에디슨이 만든,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요.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대단한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요.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그런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업의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업 주가를 보게 되면요, 2000년 8월 31일 날 정점을 찍고요. 그다음부터 추세적으로 쭉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해서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냐? 10달러대 초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도 보게 되면 많은 주가들이 올라갔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은 옆에 횡보하고 앉아 있잖아요.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2018년 6월 달에는요. 우리가 미국의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 게 여러 지표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게 다우 지수잖아요. 다우 지수의 원년 멤버입니다. 다우 지수가 처음 만들어질 때 거기에 우리가 하나의 구성 기업으로 들어갔던 기업인데 2018년 6월 달에는 축출당합니다. 다우 지수에서. 더 이상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너럴 일렉트릭 기업이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아마 최고 경영자로는 짐 멜트라고 여러분 유명한 아주 경영인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진짜 정치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유명한 CEO죠. 그 사람도 퇴출당했습니다. 왜? 실적을 못 만들어내니까요. 살리지 못하니까요. 자, 새롭게 다크호스로 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하나 상징적인 기업이 됐죠. 쫙 주가가 한 2004년부터 지금 최근 한 15년 동안에 44배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4,400%죠. 퍼센트로 하게 되면요. 쫙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특히 이것 좀 보게 되면은 구글도 주로 2010년 이후에 마크하고 있죠. 이 수치가 2000년이라는 수치, 2010년이라는 수치가 눈에 띄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지만은 애플과 비교하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애플과 비교하면요. 애플은 지금 이게 애플의 기업 가치입니다. 애플의 기업 가치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니라 기업 가치인데, 그러니까 발행한 주식을 다 그러니까는 주가로 계산하게 되면은 기업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가 계산되지죠. 애플의 기업 가치가 최근에 한 2조 1천억 달러까지 내려와 있지만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2조 2천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2조 2천억 달러가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우리나라 GDP,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10위입니다. 10위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10위라고요. 10위면 굉장히 그래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경제 규모예요. 한 기업이요. 근데 우리가 1조 달러나 2조 달러 넘는 기업은 과거의 제조업 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흔히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1조 달러대 넘어서고 2조 달러대가 넘어서는, 그래서 한 국가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애플이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큰 기업인데요. 이렇게 큰 기업이 가능했던 게 뭐냐 하면요. 애플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만들어진 지는 80년대에 우리가
스티브 잡스와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지금 팀 쿡 수석과 만들었지만은 애플이 본격적으로 비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아이폰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거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아이팟도 잠깐 우리가 히트를 쳤지만은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요 아이폰을 만드는 이 전후에 아이폰을 만들면서 당시에 스티브 잡스의 별명이 뭐였냐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했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요. 혁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이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가 뭐였었습니까? 코드리스 폰,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무선 전화기였었죠. 무선 전화기는 우리가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전화기였었던 거죠. 유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건 여전히 전화기였었죠. 근데 스마트폰을 전화 거는 기능으로 쓰는 사람들 거의 없죠. 별로 없죠.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플도 사용하고 인터넷도 사용하고 데이터를 주로 우리가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동영상도 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스마트폰과 그 이전의 그 전화기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선 전화기, 그러니까 코드리스 폰까지는 여전히 뭐냐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그 전화기 개념, 전화기라는 우리가 유선 전화기 집에 쓰고 있는 전화기 같은 것처럼 소위 제조업 제품이었었죠. 제조 제품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은 뭐냐면요. 제조업 그 제품이 아이폰이라는 그 전화기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작동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돼버린 겁니다. 제조업 제품은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그 이전의 폰하고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폰을 스마트화 시킨 거죠. 폰을 스마트화를요. 자동차를 스마트한 걸 스마트카 이렇게 부르듯이요. 지금 뭐냐면 전화기에서 우리가 인터넷도 쓰고 전화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전화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플도 사용하고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어디하고나 다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는 데 속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요. 사실 전화기에서 인터넷 쓰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어플 사용입니다. 어플이요. 수많은 어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착되고 공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쓰면서 그 어플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어플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플을 장착한 스마트폰은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없었던 제품이에요. 인류 세상에 없었던 제품인데 처음 세상에 이게 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새로운 제품이 없던 제품이 등장하는 한번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기업인이 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기업인이라고 하고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요. 동물적 감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멋들어지게 표현을 하지만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기업인이란 것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걸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상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의 전화기하고 어떤 차이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가?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획는가? 그러면 그 속에서 핵심적인 게 어플입니다. 앱이라는 생태계를 거기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데 속에서 획기적인 방식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기업은요, 우리가 삼성전자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의 직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거는 삼성전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이 불가능하죠.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기업은 우리가 폐쇄적인 경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쇄적인요. 그런데 어플은 이러한 경제학과 경영학 체계에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렸습니다. 자, 어플이라는 건 뭐죠? 앱이라는 건 뭐죠?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의 아이디어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디어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은 기업 안에보다 당시에 애플의 직원은 한 4만 명대 정도 됐었습니다. 4만 3천 명 정도요. 그런데 애플 기업 바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70억 명 이상이 있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앱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앱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직원의 머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업 바깥에 있는 수십억 명의 머리를 어떻게 하면 이걸 여기다 연결시켜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여기서 앱이라는 것을 여기서 공급을 무수한 앱을 그러니까 공급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당신들 아이디어 있는 것 좀 여기다 좀 쏟아내 주시오 한다고 쏟아내 줍니까? 안 쏟아내죠. 그렇죠? 안 쏟아내요. 쏟아내게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 인터넷상에서 사이트에 접속할 때도 아무 사이트나 접속 안 하잖아요. 우리가 관심이 있거나 나한테 무슨 뭐 이익이 있거나 뭐 이런 데나 우리가 되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러니까 아이디어 쏟아내려면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앱을 개발한 사람에게 그거를 팔아가지고 수입이 생기면은 앱 개발자가 7 먹고 내가 3 먹자. 7대 3으로 나눠갔자. 7대 3으로 너한테 7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 기회를 준 거예요.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와서 막 쏟아낸 거죠.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앱 생태계를 아주 멋들어진 앱 생태계를 만들고 매력 있는 아이폰이 그러니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애플이 어떤 하나의 이 애플이 왜 스티브 잡스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냐면요. 우리가 그 이후에 다 그러니까 애플 따라하기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사업 모델들은요. 자, 우버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우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동차 있는 사람들한테 너 자동차를 가지고 나한테 등록해가지고 돈 벌어라. 돈 벌 기회 제공해 주겠다 이거예요. 예? 네 자동차 안 쓸 때 그 자동차 가지고 그러니까는 돈 벌어라 이거예요. 에어비앤비 뭡니까요? 숙박 공유 서비스하는 너 주거 시설 중에서 안 쓰는 방을 가지고 돈 벌어라. 그 대신 자기들한테 수수료 얼마씩 내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바깥에 있는 자원을 기업 바깥에 있는 자원을 연결을 해가지고 돈 버는 방식이죠.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익을 나눠야 됩니다.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면 누가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그걸 내놓겠습니까? 쏟아붓겠습니까? 쏟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버나 에어비앤비하고 애플의 차이는 뭐냐면요. 애플이 만든 앱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상품이었던 거예요. 처음 등장했던 상품이에요. 그런데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한 건 뭡니까? 우버는 뭐예요? 기존의 전통적인 택시 서비스를 그러니까는 대체한 거잖아요. 에어비앤비는 뭐냐면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모텔이나 호텔 이런 서비스를 대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전통적인 사업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애플은 새로운 걸 완전히 만든 거예요. 없는 거를요. 그러니까 갈등이 별로 생기지도 않죠. 이런 게 혁신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존에 없던 거를.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애플의 경쟁자로 많이 불렀는데 저는 삼성전자하고 애플은 경쟁 상대가 아니고 같은 업종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당시에 제가 직접 겪었던 건데 어느 이제 우리가 코엑스 이런 이 행사장에서요.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삼성전자 전무하고 그 당시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만날 일이 있었어요. 거기 그 행사장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먼저 저한테 최 교수님 우리 애플의 아이폰처럼 저 앱을 금세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월 달 얘기인데 2개월 이후인 4월 달에 신문지상에 이제 제가 기사가 난 걸 보고 이제 깜짝 이제 제가 놀란 게 삼성전자가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인기 어플 개발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초기에 인기 어플을 막 개발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40몇 명을 채용을 해버리더라고요. 채용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는 어느 칼럼 쓰면서 글을 쓰면서 삼성전자는 뼛속까지 제조업체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로 남아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요. 애플은 앱을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이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2가 넘었었어요. 자, 미국에 우리가 시가총액 10대 기업 하게 되면요. 전 세계 상위 10대 기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다 같이 상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근데 2009년에 처음으로 뭐냐면은 소위 플랫폼 기업이 처음 진입을 합니다. 애플이 9위에 진입을 했었어요.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 넘은 지금은 얼마냐? 미국 상위 10대 기업 중에 9개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애플이 1위고 당연히. 예?
지금 뭐냐면 세상이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대체가 되어진 겁니다. 제조업체들은 다 밀려나 버리고, 심지어 금융업조차도 밀려나 버리고, 에너지 기업도 다 밀려나고, 플랫폼 기업들이 세상을 다 장악을 한 겁니다. 네? 장악을 한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한 가지는 보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은 기업 가치하고 그다음에 고용 규모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 두 개는 이제 제조업체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하고 보잉이라는 우리가 항공사하고 밑에 구글, 애플을 했을 때, 자, 기업 가치를 볼까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945억 달러, 1000억 달러가 안 되죠. 애플은 뭐냐면 지난해 이게 연말 기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2조 2,500억 달러 정도. 거의 얼마입니까? 2,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 가치가 제너럴 일렉트릭보다 애플이요. 그런데 고용 규모는 보게 되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더 많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만 명 이상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50만 명까지 됐었어요. 한참 잘 나갈 때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여전히 17만 4천 명인데, 애플은 많이 늘었지만은 14만 7천 명뿐이 안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즉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경제 조직체입니다. 그렇죠? 그 돈을 기업이 돈 번다고 해서 모든 국민한테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굉장히 경제적인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일을 하고 힘들어가지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소비하는 소주에 많은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요. 그 세금 중에 상당 부분이 기업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럼 기업이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돈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없는데, 주주들하고 직원들한테만 이 이익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원을 해줘야 될까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요, 사회에다가 주는 이익이 없다면 그건 지원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불공정한 거죠. 사회에 주는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기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업 가치란 건 뭡니까요? 기업은 주주의 것이잖아요. 주주의 가치가 기업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커질수록 고용 규모도 같이 증가했어요. 과거 제조업 시대 때는요.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을 보면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기업 가치는 과거 이런 기업들보다 수십 배가 더 커졌는데 고용 규모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럼요. 왜 이런 기업한테 우리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일자리도 창출도 이제 못하는데. 이게 지금 관성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었던 것은 과거 산업화 시대 때의 일입니다.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이 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역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깨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 미국 기업들에 보게 되면은 자, 이게 2010년 이후에요. 금융위기라는 걸 지나고 나서요. 보게 되면요. 미국 기업이 벌은 돈 중에서 노동자한테 돌아가는 몫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예? 여기 한 80% 있다가 75%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이랑 소수가 그러니까는 먹는 몫이 커진 거죠. 자본이 먹는 몫이요. 이게 쭉 떨어졌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자, 이런 게 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99대 1의 사회다. 상위 1%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옆에가 뭐냐면은 상위 0.1%의 자산 비중, 상위 0.1%가 전체 자산 중에서, 미국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 갖고 있냐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0.1%가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 2010년 이후에 보게 되면요. 안 늘고 있잖아요. 안 늘고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요. 상위 0.00001%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거는 계속 올라가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이제는 극소수가 그러니까 다 먹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0.0001%가요.
갈수록 그러니까 부의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초양극화예요.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문명사적으로 볼 때는요. 문명사적으로 볼 때는 과거의 제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형적인 가치입니다. 형태가 있는 가치지요. 지금 우리가 경제가 디지털화가 되고 플랫폼화 되면서는 우리가 뭐냐면 무형적인 가치들입니다. 다. 무형적인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우리가 이 경제학은 고전 물리학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고전 물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기계 문명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소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국소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은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디지털 세상에서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그 연결돼 있는 속에서는 뭐냐면은 어떤 것의 이 의미는 상대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리학적으로 비유한다면 불확정성 원리 세계로 국소성 원리에서 불확정성 원리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의미라는 것은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규정되진다 이런 세계로 가치 창출 원리가 각을 혼자서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연결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이 그러니까 특히 물적 자본이 이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데이터하고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 여러분들 취업할 때 그 채용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두 번째까지 얘기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혼자 잘하는 놈은 필요 없다.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그래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는 겁니다. 새로운 걸 찾아낸다는 건 뭡니까요? 새로운 걸 찾아내려면은 새로운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거를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간다. 계속해서 거기에 몰두를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어떤 연구에 어떤 주제에 필이 꽂히고 나면은 거기에 한동안 그냥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퇴근하고서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그 생각에 빠져 있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도 저녁 먹으면서도 그 생각에 빠집니다. 항상 그 생각에 그냥 이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퇴근과 근무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경계가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사가 안 보는 사이에 잠깐 주식거래 좀 하려고 하고 퇴근 시간만 딱 저기 되길 기다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속에서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수익사,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역량과 플러스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걸 찾아내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대는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 계속 융합화, 복합화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요, 과거 얘기인데 이것도 2G인가 3G 때 얘기인데 스마트폰에 관련된 특허 기술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한 4만 3천 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 조그마한 거에 그렇게 많은 기술이 관련되는가 했는데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거를 그 수만 개를 한 개 기업이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술상에서도 볼 때도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2000년대 초에 약장사들이 이런 말을 유행시켰어요. 21세기에는 르네상스형 인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간 이런 게 필요하다. 멀티플레이어 같은 인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걸 제가 약장사식이라고 한 이유가 다빈치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현대에 태어났다면요. 박사학위 한 10몇 개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분야에 천재가 썼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박사학위 하나 따기도 힘든데 10몇 개 따라하려면은 사람 죽죠 다. 예? 거기다 멀티플레이어, 축구를 비유한다면 골키퍼부터 센터포드까지 다 잘하는 거 말은 좋지요. 누구나 다 그러고 싶죠. 어디 쉽냐고요. 그러면 많은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혼자서 다 알 수 있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죠.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는 거고 상대방과 같이 함께 목표를 달성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통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익도 나눠 가지는 이런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돼요. 자기 것만 챙기겠다고 하면 누가 계속해서 협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한테 필요한 것을 4개의 C를 얘기합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할 때 C. 그다음에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인 사고. 이게 같은 말입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은 다르게 생각하기입니다. 맨날 손을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손은 하얗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손에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이쪽 돌아가서 이쪽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야지만 손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고요. 또 하나가 크리티컬 싱킹.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소통이 돼야지만이 연결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코어퍼레이션, 협력을 해야 되죠. 이게 4개 있습니다. 이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정치인이 됐던 일반인이 됐든 간에 공감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찾죠. 그 이유가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본적인 데이터나 아이디어가 가장 핵심적인 자원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독창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전체 소위 조직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그 생산 과정에서 자본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로 한정됐었죠. 나머지는 대개 다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했던 것들인데 이런 이제 그러니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거대한 변화가.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는 초집중화되고 있고 양극화도 엄청나게 지금 초양극화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지금 진행 속에서 많은 과제도 있고 많은 변화에 적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은 과거 제조업 시대 때 산업사회 때 살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앞을 이런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제가 3가지를 얘기합니다. 교육혁명을 얘기를 먼저 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과거 산업사회 때 필요했던 인간하고 즉 농업사회 때 우리가 필요했던 사람하고 산업사회 때 필요한 사람이 다르듯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도 생태계입니다. 생태계예요. 생태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땅에서 육지 생태계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바다 생태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라는 생태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다라는 데의 환경,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동식물들이 다 다르잖아요. 육지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그러한 인간형이 돼야만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소통 능력, 협력 능력, 그다음에 창의적인 능력 이런 걸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암기식 교육 그리고 또 경쟁만 더 심해지고 있고요. 이런 식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회가 우리가 농업사회 때 그러니까는 정부하고 국민들과의 관계하고 산업사회 때 국가하고 국민들과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새로운 사회 속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권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을 보게 되면요. 자료대가 중심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미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도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은 대학생들이 많은 경우 대학 다닐 때 학자금을 대출받아가지고 대학을 다닙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좋은 직장 잡은 다음에 그 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 더 나아가서 신차도 구입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한 30년 모기지를, 주택담보대출금이죠. 이걸 받아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집도 구입해서 평생 갚아나가면서 사는 게 미국 중산층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전에는 그 학자금 미상환액이 한 4천억 달러뿐이 안 됐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냐? 1조 7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공약으로도 내세웠지만은 학자금 탕감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들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학생들이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못 잡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뭐냐면요. 기사인데 어떤 기사냐면요. 이게 2018년 기사입니다. 벌써 한 3년 전 기사예요. 애플, IBM, 구글 don't care anymore if you went to college. 대학 졸업장에 요구를 하지 않아요. 대학 졸업장을요. 미국은 대학이 기업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대학들이 그러니까 인구 소멸 때문에 지금 줄어들어서 문 닫고 있는데 여기 미국은 아직도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인구가요. 이민자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요. 왜 그러냐? 대학 졸업장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돈을 못 벌어준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잠깐 돌아봐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요.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우리가 생태계라는 것은 생태계의 가장 건강한 생태계를 뭐라고 그러죠? 생물종이 다양한 종들이 있을 때 생태계가 건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경제 산업 생태계가 똑같습니다. 다양한 산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근데 제조업이 공급 과잉된 상태가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까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중국이 14억이죠. 인도도 지금 14억, 내일 모레 이제 13억이 넘은 지 좀 오래됐죠. 이 두 나라가 제조업 제품을 만들면요. 전 세계 사실 중저가 제조업 제품은 다 이 두 나라가 다 공급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지난 10년 동안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그 속에서 기후변화 문제도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는 기후 악당 국가로 이렇게 소문난 이유가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공격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목표치가 이명박 때 정부 때 10년 목표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산업계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바꾸라면 비용 문제가 기업들한테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걸 과감하게 못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구글이 공장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아이폰 만들 때 아이폰 그 제품은 팍스콘이라는 대만계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생산을 자기네나라에서 안 하니까 예? 기후변화 문제 이런 거에서 자유롭죠. 신재생 에너지 써가지고 만들어서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거는요. 근데 우리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다른 대체 산업이 없다 보니까는 이것도 과감하게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AI형 자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력이요 굉장히 숙련도가 단순합니다. 우리나라가 로봇 도입 속도가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로봇 도입 속도가 생산 작업장에 로봇 도입 속도가 인구 10,000명당 노동력 10,000명당 로봇 도입 대수가 몇 대냐를 가지고 우리가 되게 비교를 하는데 이게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공지능이란 건 뭡니까요? 자동화 기술이잖아. 쉽게 얘기하면요. 현재의 자동화 기술에 우리나라 노동력의 숙련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대체가 쉽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할 텐데 30년대 되게 되면 공존할 정도로 된다는데 우리나라 노동력의 고용에 대참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산업계가 장시간 저임금을 이걸 허용을 하다 보니까는 저부가 가치 사업장이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등포 물레동 이런 데 가게 되면 뿌리 산업과 관련된 소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한 노동력 한 10명대 정도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거기 보게 되면요. 일주일에 여전히 64시간씩 일을 합니다. 일을 시켜요.
그래야지만이 경쟁력을 버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인구가 지금 그거 되는 건 잘들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진 지가 지금 벌써 몇 해 됐잖아요. 경제 규모는 선진국가라고 하는데 산재 사고 굉장히 높죠. 예? 자산 불평등 최악입니다. 대한민국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어느 사회학자가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청년의 평균적인 청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요. 28세이고 남성이고 대졸자고 그다음에 뭐냐면 지방의 공단 우리 창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산업단지들 있잖아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28세의 남성인데 월급은 한 280에서 340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냐면 특근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할 때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 날 근무를 하고 이런 모습의 청년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냐 아니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다들 없다고. 그런데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다른 데 가봤자 바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와요. 청년의 모습이요. 자, 대한민국의 청년 20대는요. 그 사회에 20년 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대가 20년 후면 40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20대가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가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들이 뭘 절규하고 있습니까요?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 10명 중에 7.5명 정도가 여성은 더 높더라고요. 여성들은 자기가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요. 근데 하여간 떠나고 싶다. 8명 가깝게가 10명 중에 예? 이런 절규를 하고 있다고요. 물론 그게 떠날 수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탈출하고 싶은 거죠. 해외 나간다고 해서 뭐가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여간 뭔가 벗어나고 싶은 거죠. 변화를 좀 이제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은 조만간에 우리가 성장률 제로 시대에 도래가 됩니다. 학자들이 우리가 사실 90년대부터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잖아요. 실질적으로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거의 떨어져 왔었잖아요. 그럼 그 추세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0%에 진입을 하고요. 0%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0%라는 것은 평균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소득이 높게 증가하는 사람도 있고 낮게 증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합쳐서 0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평균값은요. 평균값보다 아래가 더 많습니다. 국민의 한 50%는 소득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만간에요. 우리 굉장히 고령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올해 기준으로 60세 이상이 67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은 37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0세까지 가요. 이게 내년에는 70만 명으로 가깝게 증가할 거고 60세 이상이요. 엄청난 지금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저출산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그분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생계를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성장은 둔화되고 그 재원은 어떻게 갈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미 있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변화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그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것을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좀 사회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사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경험에 기초해 가지고 과거의 경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는 시도를 못 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예?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다른 나라가 못하는 걸 우리가 시도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네,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